무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토요타가 이 차를 새롭게 출시를 했다라고 밝혔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이야, 두부집 아들이 두부집 딸 아닙니다. 딸이라고 하면 위험해요. 두부집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그런 차의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정통 스포츠카를 지향을 하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모델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게 어느새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새롭게 돌아왔죠. 오늘의 주인공은 토요타의 GR86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미워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두부집 딸이 아닌 두부집 아들의 차 토요타 86에 부활한 이 GR86입니다. 2세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부분 변경이라고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간의 텀도 10년 가까이 나게 됐고, 무엇보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차는 2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6 한번 타지 않았어? 서킷에서 타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요 위쪽에서 보여드릴 텐데, 맞습니다. 86 서킷에서 타봤어요. 그리고 이 차는 그런 환경에서 끝까지 타봐야지 제대로 이 차의 성향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저는 운전 스킬이 그렇게까지 막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동을 타고서 서킷을 돌고 있다, 그게 86이다 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하느라고 제대로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 실력의 한계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차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차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서킷에서만 타야 될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불편해서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건 궁금증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승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좀 보도록 하죠.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졌습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기교 부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부려, 꾸미고 싶은 거 있어? 얼마든지 꾸며, 대신에 기본 형태만 갖고는 이 심심한 거는 약간 좀 참아줘, 이런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무미건조합니다. 퍼포먼스 팩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순정 형태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은 예전 세대 86 어디 갔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GT86이었죠. GT86의 그런 이미지 어디 갔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커졌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운데 아래쪽으로 확 몰려버려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멍이 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개 시점으로 따지면 이 차가 출시가 되고서 한참 뒤에 공개가 된 건데, 지금 시점에서 두 차를 다 보고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차하고 아이오닉 6하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현대가 싫어할지 토요타가 싫어할지 둘 다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아이오닉 6에 대한 것도 디자인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를 해서 퍼포먼스가 됐든 공기 흐름이 됐든 최적화를 하기 위한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들을 이 GR86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출시 시점으로 따진다면 순서는 바뀌어야겠지만, 아무튼 이 차도 이런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퍼포먼스와 최고의 공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디자인을 여기다가 담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심심한 디자인이어서 사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것들이 없기는 해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의 PS4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540R18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컬러에 어두운 차체 색깔에 전체적으로 다 어두운 컬러죠. 지금 저도 옷이 어둡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기도 굉장히 어두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저희가 주로 촬영하던 곳이 다 잠겨버려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미래가 그런 환경들과도 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편한 것들을 찾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스포츠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이기 때문이죠. 이 GR86은 그래서 수동 변속기만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굉장히 적고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분명히 매니악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시장을 확실히 가져가기 위해서 말이죠.
GT86 같은 경우에도 자동 변속기가 같이 판매가 되기는 했었지만 이 자동 변속기 대 수동 변속기 판매 비중을 보면은 수동 변속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의 반영도 같이 이 디자인의 변화와 함께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너무 심플해서 사실 외관에서는 딱히 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좀 컴팩트한데 스포츠카 같기는 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뒷모습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86하고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오히려 뭐 혼다, 다른 브랜드긴 하지만 혼다의 NSX가 더 떠오른다 라고 할 정도로 한층 더 세련되어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전의 86하고 이번 GR86하고는 거의 10년 가까이 나는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도 A86하고 이전의 86하고 또 디자인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디자인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디자인적인 공통점은 좀 찾기 힘들어진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뭐 디자인이 중요한 차는 아니죠. 사실 후륜구동 수동의 이걸로 많이 사게 되는 그런 차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차들은 디자인을 보고 사지는 않죠. 후륜구동에 이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스포츠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이 차밖에 없기 때문에 디자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가 사실 상당히 컴팩트하다 보니까 주유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뭐 거기 바로 뒷바퀴 바로 앞쪽에 있고, 안쪽에 있는 연료 탱크를 보게 되더라도 딱 뒷바퀴 바로 옆에 자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뒤쪽에 밀려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구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배기구가 하나씩 양쪽에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좀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배기량 자체가 큰 차는 아니죠. 아마 이 차의 배기량 그리고 기통수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짠 그런 레이아웃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배기음 자체가 그렇게 우렁찬 차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심심한 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차는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나름 중요합니다. 실용성을 따지는 차는 아니지만 트렁크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서킷을 갔을 때 타이어를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트렁크의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주로 메고 다니는 그 백팩하고 저희 촬영 가방 그 정도 담아놨는데 지금 뭐 위로 약간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사실 반 이상이 찼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거든요. 제가 덩치가 있긴 하지만 제 백팩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뭐 등산용 가방 이런 것들을 메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는 거, 이렇게만 넣는데 이렇게 차는 거를 보는 거는 저도 상당히 생소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이어 4짝 못 싣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을 수는 있다라고는 합니다. 어떻게? 뒷좌석을 폴딩을 해서 말이죠.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2+2 시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 의자가 4개인데 굳이 4인승이라고 안 하고 2+2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뒷좌석이 있기는 한데 사람이 탈 수 있을진 모르겠고 타려면은 타겠지만 사람보다는 화물을 더 우선시해서 싣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GR86과 같은 성향의 차에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트렁크 공간 이 사이즈를 보고 입구 사이즈를 보고 있으면은 딱 타이어 하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는 그런 입구구나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로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실용성보다는 퍼포먼스, 서킷 드라이빙 이런 스포츠카의 성향에 더 포커스를 맞춘 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와! 짜짜짜짜. 오. 힘들어. 자, GR86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번 GR86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실내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좀 해볼까 해요. 요즘에도 마니아 분들은 계속해서 일종 보통 뭐 면허를 딴다라고는 하지만 수동 변속기 자체를
뭐 따놓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에는 페달이 3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 3개의 페달이 있고,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맨 왼쪽에 있는 클러치하고 가운데 있는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Depress Brake and Clutch Push Ignition to Start 라고 하는 그런 안내 표시 문구가 계기판에 뜨게 되죠. 그리고 계기판에 시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당당당당 하면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드라이브를 하는 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TMI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면은 볼수록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킷에서의 드라이브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곳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컵홀더나 이런 것들이 다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플레이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도 뒤쪽으로 손을 상당히 뻗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그리고 카플레이를 꼭 쓰셔야 되는 게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서킷에 가는 길까지는 그래도 좀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플레이를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고, 카플레이나 뭐 음료를 꼽는 컵홀더 같은 것들이 극단적으로 뒤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좀 이 시트 포지션이 낮은 편입니다. 차 자체도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게 그렇게 막 편하진 않을 수는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수동 변속기니까 사이드 미러를 먼저 내리고 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은 다음에 1단에 놓고 클러치를 떼면서 엑셀을 쭉쭉 밟아줘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 타이밍이 좀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은 아예 악셀을 확 밟아가지고 RPM을 확 띄운 다음에 클러치를 확 빼버리셔도 됩니다. 약간 좀 울컥하면서 탕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동이 꺼지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거든요. 물론 계속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수동 변속기가 익숙해진 다음에는 부드럽게 출발을 하시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단 실내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죠. 실내 구성은 정말 별게 없어요. 간단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계기판 디스플레이 하나. 그 외에는 공조장치,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트랙 겸 트랙션 컨트롤 오프 모드, 이렇게 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정도는 그래도 자리를 하고 있네요. 열선 시트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시트가 사실 스포츠카다 보니까 약간 좀 미끄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가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상당히 엉덩이에 땀이 차는 그런 시트거든요. 그런데 열선 시트는 마련을 해줬다라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 같긴 합니다. 있으려면은 열선 시트가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소재를 걸어주고도 또 열선 시트까지 해놨어요. 시동이 꺼져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동차를 타고 있다 그런다면은 시동은 수시로 꺼질 겁니다. 아무리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돌발 상황에서는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편의 장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카플레이가 그냥 달린 정도고, 그 카플레이가 달려있는 것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단촐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2+2 시트라고는 하는데 편의 장비를 따질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그냥 좁아요. 지금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맨 뒤로 다 밀어놨고, 운전석은 그냥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건데, 저는 이 상태에서는 뒤에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뒷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미운 놈이 아니면은 그냥 타이어를 더 싣는 용도, 혹은 가방을 싣는 용도,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이 훨씬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드하고 요 트랙션 오프 앤 트랙 모드를 꾹 눌렀을 때 하고 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 트랙션 오프 앤 트랙 모드에서는 RPM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킷에서의 랩 타임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이지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유온계, 수온계까지 같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트랙션 컨트롤이 같이 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 운전에 웬만큼 성숙한 좀 익숙한 그런 분들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별로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동변속 기차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말이죠. 대체로 다 심플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팔이나 이렇게 좀 닿는 부분들 이런 데는 약간 좀 가죽 같은 소재들, 스웨이드 같은 소재들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두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플라스틱의 이 소재에 해당을 해요. 아마 이유는 간단할 거예요. 서킷에서는 좀 가벼운 그런 소재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차의 전체적인 무게를 좀 낮추는 게 더 포커스가 있었을 거고요.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도 이런 차들은 보통 개발비는 높은데 팔리는 거는 적기 때문에 그런 마진에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한 소재들을 써야 됐던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서킷 가면은 많이 부딪히잖아요. 계속해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부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구매자들, 실 오너들이 좀 유지비가 비싸서 수리비가 비싸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딱 이 차의 컨셉에 딱 맞는 그런 구성을 해놨다 라는 거죠. 자, 바로 이어서 주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주행에 있어서는 일단은 엔진이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2리터 이 수평대양 박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박스 엔진이고 4기통 엔진인 건 맞지만 배기량이 2000cc에서 2400cc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출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한 203마력 정도에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235마력으로 늘어났어요. 한 30마력 정도가 올라간 거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약 20.8, 20.9 정도 되는 그런 토크를 발휘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 25.5 정도 다이나믹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특히 배기량이 좀 낮은 차들이기 때문에 이전 86이나 이번 GR86이나 둘 다 배기량이 좀 작은 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이나믹한 변화라고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출력의 차들 혹은 스포츠카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막 다이나믹한 변화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밟았을 때 맛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서킷에서 달리는 것과 일반적인 도로에서 달리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훨씬 더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행을 해야 되죠. 다른 차들도 퍼포먼스 주행이나 스포츠 주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인데 그런 한계선 안에서 주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상당히 좀 예민한 편에 들어가고 서스펜션의 반응도 상당히 도로의 요 환경들을 잘 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킷에서는 분명 장점이고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피로도를 확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서스펜션 혹은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이 로드 노이즈와 반응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GR86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탔을 때도 적당히 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분명 더 많이 전달을 해주기는 하지만 운전자를 피곤하게 할 정도인가?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는 힘들 정도인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이런 전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MVH는 사실 조금 논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MVH를 딱히 따진 차가 아니기도 하지만 이런 차들은 오히려 그런 소리들이 좀 전달이 되는 게 오히려 더 감성 마력이라 그러죠. 심적으로 더 즐거운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 기계적인 차다 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기어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기어를 바꾼 직후에 가속을 하면서 들리는 찰그락 하는 소리라든가, 운전자가 조금 수동 변속기에 미숙해서 슬립이 나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들이 첨단 자동차에서 만날 수 있는 무언가의 이 전자음 같은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굉장히 기계적인 소리들이 들립니다. 요즘으로 친다 그러면은 되게 옛날 차스럽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배기량도 작고 그냥 엔트리급 스포츠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스포츠카를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에서 탈 때도 상당히 재밌게, 빨리 달리는 것만이 재밌는 게 아니고 칼치기를 하는 것만이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요소 하나하나가 다 상당히 재밌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235마력은 사실 결코 작은 마력이 아니거든요. 작은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스킬에 따라서 충분히 재밌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성능들을 발휘를 해주기도 하고요. 흔히 하는 이 86에 대한, 86 시리즈에 대한 이 평가 중에 하나가 드라이버하고 같이 성장을 하는 차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평가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수동 변속기가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수동 변속기 자체가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 쌍용의 렉스터 스포츠칸 수동 변속기라든가, 아반떼가 지금 수동 변속기가 안 나오죠 아마. 아반떼 N으로 넘어가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륜구동 차들로 고성능이라서 그거를 선택을 하세요가 아니라 수동 변속기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 차를 먼저 경험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후륜구동 수동 스포츠카를 경험을 하는 용도로 이 차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수동 변속기 웬만한 거 좀 경험도 해봤고 섭렵도 해봤고 자신도 있어 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차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은 일상에서 나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편하게는 아니에요.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하드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약간 좀 편하게 탄다 보다는 재밌게 탄다, 일상에서도 재밌게 탄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차가 이 GR86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편의 장비가 이왕 없는 거 어차피 편의 장비가 없는 차라는 관점에서는 굳이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킷을 가는 용도로도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굳이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4,030만원짜리 스탠다드 트림을 선택을 하시면은 마음 편하게 연습을 하면서도 즐겁게 일상을 탈 수가 있는 그런 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도로에서 수동차를 탄 게 상당히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수동 변속기에서의 이런 조작들, 그리고 수동 변속기만의 재미, 이런 것들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던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게 타세요. 재밌게 타면은 굉장히 일반 도로에서도 만족을 하면서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비도 이 재미 때문에 때려 밟지만 않으면은 10km/L 정도는 꾸준하게 나와주는 그런 연비들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질러볼 만한 차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토요타의 새로운 GR86을 직접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서킷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말이죠. 사실 이 차는 서킷에서 운전 스킬을 향상을 시키고 더 재밌는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타는 차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일반 환경, 일반적인 상황에서 타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고요. 이 차의 가격이 하위 트림이 4,030만원, 좀 품목들, 편의 품목들이 좀 추가가 된 게 한 4,330만원, 4,630만원, 거의 4,000만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대를 주고 사는 것 치고는 편의 장비가 너무 없기는 해요. 상위 트림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편의 장비가 너무 좀 부족한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 탈 용도로 이거를 굳이 사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자동 변속기도 아니고요. 값이 결코 저렴하지도 않으며 편의 장비가 많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 이 차를 봤을 때 그런 이미지는 분명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좀 좋아할 거고 차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 취향이 있는 사람이 분명해 라고 하는 변태적인 시선 말이죠. 이 변태적인 시선이라는 게 나쁘게 말하면 한없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사람하고는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차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차를 서킷에서 시승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되게 민망했어요. 인제 스피디움에서 가장 빠른 랩, 패스티스트 랩을 갱신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빠른 기록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반떼 N을 가시는 게 맞지만 푸른 구동을 기반으로 한 수동 변속기의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고 운전에 대한 스킬 자체를 연마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운전의 스킬을 향상을 시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차의 거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종합적인 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GR86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가든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